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KT 서브마린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5년 4월에 설립돼서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해저 통신 케이블과 해저 전력 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 보수인데요. 해저 통신 케이블, 전력 케이블, 해저 파이프라인, 특수 케이블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와 해상 구조물 제작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979년부터 국내 도서관을 연결하는 해저 전력 케이블은 일본 업체의 주도로 건설됐으나 2001년 동사가 생일도와 조약도 간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국산화했습니다. 약 20년간 축적해온 도서관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도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약 105km의 국내 최장거리를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건설 공사 부문 54.3%, 유지보수 42.6%, 기타 3.1%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298억 원, 영업손실 51억 원, 당기순손실 3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4%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선박 감소 등에 따라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KT 서브마린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주 공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판매 공급의 계약은요, 플립 오브 더 DSCPA2라고 불리우는 이게 프로젝트명입니다. 좀 해저 케이블 관련 종합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사업을 좀 획득한 것인데 계약 금액은 회사 최근 매출액의 14.3%에 해당되는 42억 원입니다. 계약 상대방은요, 파이버홈 필스입니다. 최근 매출액은 5,352억을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정보를 통해서 밝혔는데 판매 공급 지역은 필리핀 영해입니다. 계약 기간은요, 8월 23일부터 내년 8월 22일, 즉 1년간에 걸쳐서 해저 케이블 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공입니다. 계약 수주 날짜는 8월 23일자였고요. 상기 계약금은 8월 23일자 최초 고시 환율인 1,338.2원을 적용해서 환산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KT 서브마린의 수주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계약금으로 KT 서브마린의 매출 수준에는 그럼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근데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이 점진적인 매출액이 좀 크게 좀 감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수주 잔고가 좀 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42억 원의 해저 케이블 관련 종합 솔루션 제공 사업을 좀 취득했고요. 6월 9일, 지난 6월 9일에는 전체 580억 원 규모의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해저 케이블 EPCI 건설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풍력 타워 안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바다 안에 이 매설돼서 들어가는 이제 케이블입니다. 전체 580억 원 규모인데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4년 9월 30일, 한 2년 1개월, 지금 24개월로 치면 한 2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공사 프로젝트인데 회사의 최근 매출액의 194.1%, 회사 최근 매출액 580억을 좀 기록한 것에 비해서 점진적인 어떤 매출 감소 추이는 좀 있었지만 올해 2022년도의 어떤 수주 잔고 증가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부분적인 실적 회복을 좀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좀 가셔야 되는 어떤 매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최근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부터 보도록 할 텐데 지난해 매출액, 올해 반기 매출액은요 223억을 기록했어요. 지난 1분기 157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이번 반기 223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17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7억 원의 흑자 기조에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은요 4억 1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좀 증가됐지만 매출액 증가폭에 비해서 영업손익의 어떤 폭이 좀 감소하고 있다. 즉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잔고했던 증감폭이 2023년도와 2024년도까지 기저효과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 악화를 보여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수주 계약금에 따라서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KT그룹 내에서 이 KT 서브마린은 비주류 계열사입니다. 최근 실적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LS전선이 KT 서브마린을 인수하려고 한다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왜 이 해명 공시가 없었지? 굉장히 제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회사의 중요 매각 관련된 협의 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회사 스스로 이에 대해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한번 하게끔 돼 있죠. 네. 투자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좀 안 나와 있었어요. 이게 2021년도 그리고 2021년도 연말부터 나와 있던 공시 내용 너무나 단촐하죠. 회사는 제출되는 공시도 빈약하고 수주 공시 2건, 최근 4월과 6월, 8월 거쳐서 3건의 정정 공시를 포함한 수주 공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된 사항들이 너무나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건 KT그룹의 올해 신년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KT그룹 내에 있는 이 주력과 비주력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구조적으로 좀 재편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디지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KT는 이제 통신을 좀 강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죠. 상대적인 이 주력 사업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KT 서브마린은 해저 전력 케이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공사해서 납품하고 또는 이 유지 보수를 위한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회사인데 지금 사업 재편 관점에서 좀 LS전선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LS전선이 확대 중인 해저 케이블 사업의 시장 규모가 좀 빠르게 좀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KT 서브마린을 좀 인수해서 유지 보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조금 추구하겠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시공, 유지 보수 관련된 전체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턴키 공급 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좀 재편하고 있다. 자, 이 관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좀 괜찮은 KT 서브마린은 LS전선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인수하기 좋은 매물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봤고요. 두 번째, 최근에 경쟁력이 크게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41억 원의 영업손실과 2021년도 50억 원대 영업손실 좀 기록하고 있고 이번 반기에도 아까 17억 원 정도의 좀 영업손실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억 원대 또는 이제 40억 원대 초반에 영업손실이 올해 좀 예상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런 회사 관점에서 KT 입장에서는 주력 사업의 어떤 재편 관점에서 영업손실 그리고 확장성이 좀 더딘 이 사업 부분을 LS전선에 좀 매각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은 이 결정이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내용으로서 공시된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좀 불명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시에 대해서 모범생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의문을 품으실 것 같습니다. 왜 기사로 나왔는데 해명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해명 공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뉴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래도 LS전선 입장에서는 KT 서브마린을 인수하기에 지금이 최적기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T 서브마린과 LS전선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정말 성사가 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까요? 네,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자료 내용은요. LS전선이 하도급으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죠. KT 서브마린과는 하도급 형태로 같이 사업을 좀 추진했던 이력들이 좀 있고요. 지금 LS전선의 수주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재 대만에서 8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사를 좀 따냈습니다. 이후에 지금 글로벌 1위죠.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 1위 사업자인데
오스테드와도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KT 서브마린을 인수를 해서 상당한 사업적 시너지. 지금 KT 서브마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세계로호가 8,000톤 그리고 미래호가 2,000톤 규모인데 이게 해저 케이블의 유지 보수를 좀 담당하는 부분이죠. 강점을 충분히 좀 갖고 있다. 지금 수주를 따낸 LS전선 입장에서는 KT 서브마린을 통해서 유지보수 전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리고 솔루션의 어떤 업력이 30년에 가까운 이런 어떤 축적된 어떤 노하우, 기술력을 갖고 충분한 사업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반기보고서의 사업 제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2번, 4번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건설공사 유지보수 너무나 기재 내용도 좀 간단 명료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저 통신 케이블과 해저 전력 케이블 말 그대로 바닷속 밑에 땅을 뚫어서 여기에 가설되는 통신 케이블과 전력선을 매립하는 거예요. 바닷물 안에 이 전선을 넣어서 연결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KT 서브마린의 어떤 기술력을 LS전선 입장에서 인수를 통한다면 KT 서브마린의 입장에서 향후 매각이 확정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LS전선이 이런저런 수주 계약들을 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KT 서브마린의 유지 보수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지금 오늘 0.15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 구간에서는 지난해 12월 4,500원대 신저가 갱신 이후에 급등과 급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기준 보면은 2021년도 지난해 6월 9,000원대 상승되고 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탄탄한 기조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5,000원에서 자, 요 구간이죠. 6,500원대 이 구간은 탄탄하게 조금 유지하고 있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KT 서브마린이 덜 주목받았다는 관점 그리고 테마 유입 관점에서 이 재생에너지 관련 테마가 좀 부각될 때 부과되는 사업 수혜주로도 좀 거론되는 만큼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LS전선과의 인수 시너지 또는 인수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점진적 상향 패턴을 좀 올려가는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죠. 탄탄한 지지라인, 단기 지지라인은 6,700원대인데 6,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5,800원에서 6,400원, 5,800원에서 6,400원 부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만약에 LS전선과의 인수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커질 것인데 매각되는 것들이 그냥 논의에서 끝나게 된다면 다소 지루한 어떤 양상을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테마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 테마가 좀 부각될 때마다 반사 종목으로서 테마 부각 가능성은 좀 크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자께서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5,800원에서 6,4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인수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재생에너지 테마의 부각으로서 그 반사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KT 서브마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EM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 1월에 설립돼서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이동통신 단말기용 마이크로 스피커, 다이나믹 리시버, 오디오 라세, 바이브레이션 모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사업과 와이어리스 스피커 및 이어셋, 전자담배 기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제품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연구개발 및 마케팅 업무는 국내에서, 제품의 생산은 베트남과 중국 소재 해외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뷰티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제조는 국내 사업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부품 사업 51.2%, 제품 사업 47.2%, 용역 1.9%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002억 원, 영업이익 367억 원, 당기순이익 33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매출액은 4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81%, 당기순이익은 5,195.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자담배기기 시장 고성장에 따른 ODM 매출의 증가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스피커 및 액세서리 채택으로 매출이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EM택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 불이행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예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서 몇 점의 벌점을 부과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고죠. 불성실 공시 사유가 발생됐고 이에 대해서 지정하겠습니다라는 예고편입니다.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요, 공시의 불이행입니다.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내용은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늦게 공시한 것입니다. 사유 발생일은 7월 7일입니다. 공시일은 7월 29일이었고요.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여부의 결정 시한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최근 부가벌점은 0점입니다.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부가벌점이 만약 8점 이상인 경우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요.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 플러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최대 주주가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했는데 이걸 그때 공시 안 한 거예요. 7월 7일 날 사유 발생이 됐는데 7월 7일 날 하지 않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 7월 29일에 공시를 하면서 공시 불이행 사실이 좀 밝혀졌고요. 이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몇 점의 부가벌점을 줄 것인지 봐줄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공시입니다. 네, 현재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EM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제가 체크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공시문화를 좀 보면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벌점이 0점이죠. 네. 만약에 이 회사가 최근에 부가벌점이 13점이다. 그런데 공시불이행으로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된다면 굉장히 이태롭죠. 2점, 1점만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거래 정지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0점이죠. 사실상 공시불이행에 대한 어떤 괘씸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벌점이 중과실 관점에서 뭐 1회 벌점 15점 이상을 받지 않는 한은 이 부분으로 인한 이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벌점 유형은 아니다. 0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의성을 좀 수반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떤 벌점 비율이 좀 높아지겠지만 지금 회사는 이에 대해서 아마 소명서를 쓸 거예요. 우리가 공시를 좀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경위서를 좀 작성을 할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늦게 공시를 하게 됐는지. 그런데 이게 공시의 불이행 과정도 우리가 유형별로 좀 다르죠. 회사가 의도적으로 좀 감추기 위해 했다. 또는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의 공시를 했다. 이런 케이스는 이 부가벌점이 굉장히 좀 많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일정을 좀 착오했다든가 이런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담당자가 좀 놓친 거예요. 이거 통보를 나중에 받아가지고 알지 못해서 확인하고 나서 부랴부랴 공시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참작 요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EM택의 경우에는 이번 공시 불이행건으로 인한 벌점은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쌓여있는 벌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벌점이 0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서 크게 벌점을 받지 않는 한 이번 벌점 이슈로는 그래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EM택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사업 추진도 가시화가 되면서 하반기의 성장성에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최근 반기 보고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 지금 실적
2분기 반기 보고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죠. 2,374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매우 매출 신장 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영업이익은요 27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반기 순이익은 28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EM택의 경우에 1분기 이후에 이슈가 하나 부각됐습니다. KTNG와 소송이 좀 부각되면서 전자담배용 이 기기를 좀 만들고 있죠.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EM택 관점에서 수주가 좀 끊기는, 그래서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왔는데, 회사는 이런 시장의 우려감을 극복한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좀 부분적으로 좀 해소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출의 비중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2,374억 원의 비중이 어느 부분에서 신장 효과가 있었는지 어디를 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2번과 4번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부분의 사업 비중이 그렇게 증가됐기에 호실적을 좀 가져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품 사업과 제품 사업입니다. 부품은요, 마이크로 스피커, 다이나믹 리시버라고 불리우는 이 모바일 기기입니다. 모바일 기기 비중이 지난 2분기 46.8%에서 금번 51.2% 이 비중이 크게 증가됐죠. 제품 사업 부분은 50.7%에서 47.2%로 감소됐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어떤 매출 감소 요인은 전자담배 부분입니다. 부분적인 소폭 매출의 감소 요인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는데, 부품 사업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호실적을 좀 기록했고요. 제품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 포지션 비율은 다소 좀 떨어졌지만 912억 원 대비 1,119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해소했다. 자, 그렇게 이 사업 비중에 어떤 부분에 증감폭이 있다, 2번을 반드시 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보는 이유는요, 각각의 품목별로 수출 비중과 내수 비중이 어떻게 좀 변모하는가. 여기 보면 수출 비중과 내수 비중으로 나와 있죠.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의 수출 비중은 753억 원, 내수 85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체 1,600억 원의 매출액을 좀 달성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꾸준하게 내수와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거의 2배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송에 대한 우려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기 보고서에 2번에 4번, 오늘도 나왔죠. 2번에 4번을 꼭 확인을 하셔서 어느 부분의 매출이 증가했는지까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M택은 KTNG와의 특허권 이전 소송으로 현재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송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게 전체 6건의 소송에 대해서, 즉 이거예요. KTNG로부터 개발비를 받아서 회사가 릴이라고 불리죠. 이 KTNG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전자담배 기기입니다. 전자담배 기기를 EM택이 이 개발비를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에 대한 소유권을 KTNG가 다 이전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전체 6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건데 EM택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소송을 좀 제기한 것이고, 시장에서 전체 6개, 쟁점이 되고 있는 6개 특허 중에서 4가지는 이 특허가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EM택의 실적에는 거의 영향이 미비하답니다. 관련이 없죠. 4개 넘겨줘도 상관없다. 그런데 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EM택의 자회사를 통해서 KTNG와의 거래 경쟁 상대에 있는 이 BAT의 이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에 어떤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생산 관점에서 특허의 어떤 이전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허 침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생산의 어떤 제약, 공급의 어떤 제한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요인들. 자, 이 부분을 우려스러운 어떤 시각으로 좀 보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2번째, 지금 대기업의 하청업체 길들이기 관점에서 소송은 이 액션이다.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자담배 기기는 물론 KTNG에서의 어떤 공급 라인은 좀 끊겼겠지만
지금 BAT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시장의 영향은 좀 미비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이런 어떤 온건파 입장이 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소송 등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KTNG가 어찌됐든 EM택과의 이 소송 이후에 사실상 이 수주가 거의 다 뭐 배제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EM택의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잘 대응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BAT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전략을 좀 택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6가지 부문 중에 2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EM택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근데 EM택의 경우에는 좀 2가지 이 관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부품 사업의 호조로 인해서 2분기의 깜짝 실적 이후에 시장의 우려감들을 깨끗하게 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이후에 이 본격적인 시설 투자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베트남 법인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인 2023년도부터 회사의 외형 가치가 크게 좀 달라질 수 있다. EM택이 참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저는 참 좋은 회사다라고 봤는데, 올해 KTNG와의 이 법정 공방으로 인해서 사실상 KTNG발 수주가 모두 다 끊기게 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캐파는 사실상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이 시장을 KTNG 향해서 다른 이 글로벌 담배 제조회사와의 어떤 관계로 개선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흘러가는 형국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BAT 비중을 늘려가고 KTNG와의 어떤 관계는 거의 뭐 정리되는 수순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사업의 호조, 모바일 기기향 부품 사업 그리고 제품 사업의 호조는 또 다른 포커스 관점에서 성장세는 좀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시메이트 시간에 이 소송 관점에서 단기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악플이 달립니다. 아니 근데 왜 욕을 먹어야 되죠? 리스크를 점검하고 가야 되죠. 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수주가 끊긴다는 것은 일회성 공급 라인에 대한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2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안도하고 다시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우린 투자의 리스크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건물의 균열, 건물의 금이가 있는데 여기서 왜 생활을 합니까? 빨리 신고를 해서 보수를 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종목, 이 투자 관점에서 그런 리스크 관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유상증자 결정한 이후에 주가가치 희석 제한 요건이 있어요. 지금 추세 선상도 다 이탈된 26,000원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 상당한 조정 횡보 기간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 구간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매수하기 좋은 도래 구간 저희 이렇게 봤습니다. 23,000원에서 26,000원, 23,000원에서 26,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좋은 회사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정 공방 관련해서 KTNG 관련된 수주는 끊기기도 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EM택이 앞으로의 행보를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사업 호조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장성을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조금의 희망회로도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 전까지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해소가 된 다음에는 모아가는 전략 맞겠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0원에서 26,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KT 서브마린과 EM택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